예, 3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학기 두 번째 우리 독서 제재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 과학기술 지문은 인공지능과 심층학습이라는 이종호 작가의 설명문 한 편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을 접할 때 주의할 사항과 독서 방법 그리고 전략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과학기술 제재의 어떤 지문을 독해할 때에는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된 핵심 개념과 핵심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개념어, 핵심어를 이종호 작가의 어떤 인공지능과 심층학습이라는 제재를 여러분이 파악할 때에도 이해하면서 독해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같이 제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머리말에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인공지능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5년 존 메카시와 신경학 전문가인 마빈 민스키, 허버트 사이먼 등 10여 명이 컴퓨터의 인간의 지적 활동을 가르치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자, 인공지능 용어가 언제 탄생했고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1955년부터 사용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존 메카시 그리고 마빈 민스키, 허버트 사이먼 등의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1955년부터 사용해 왔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민스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여러 학자들의 어떤 개념 정의가 각기 달랐다는 거죠. 자, 일단 민스키의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민스키의 경우, 민스키는 인공지능을 사람이 수행했을 때 지능이 필요한 일을 기계에 수행시키고자 하는 학문과 기술. 그래서 기계가 특정 일을 수행하고자 할 때 소용되는 그 학문과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능 자체로 정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지능을 활용하는 기반이 되는 학문과 기술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거죠. 자, 그러므로 인공지능이란 사람이 어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 문제 해결 능력이죠. 자, 문제 해결 능력. 시각과 음성, 지각 능력. 자, 자연 언어 이해 능력.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능력. 자, 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인공지능의 어떤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새 자율주행 기술도 많이 개발돼서 자동차에도 많이 적용되고 하고 있죠. 자, 이런 어떤 기술적 정의들이 이미 1950년대 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두 번째 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인공지능의 두 번째 정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문제 해결, 그다음에 시각, 음성, 지각 능력, 그다음에 자연 언어 이해 능력, 자율적 움직임과 관련된 능력, 이런 어떤 능력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정의들을 토대로 해서 민스키는 인공지능 연구의 목표를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 자, 이것이라고 최종 목표를 삼은 거예요. 자, 인간이 사고하고 그 사고의 어떤 토대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처럼 기계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인공지능의 목표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기계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런 인공지능 능력을 끌어올렸을 때, 키웠을 때 그것이 인공지능의 목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간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정보의 흐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대요. 자, 정보의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리했는지 봅시다. 자, 우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서 그 뜻을 알아차리는 입력 과정이 있죠. 인풋 과정. 자, 그래서 그 입력 과정이 이루어지고, 즉 외부의 물리적 자극을 받아서 생리학적인 신호로 변환하고 뇌에 전달하는 과정과
대뇌가 그것을 인지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외부의 물리적 자극을 생리학적 신호로 변환하고 자 그것을 뇌에 전달하는 과정, 자 그것을 대뇌가 인지하는 과정까지 입력이 어떤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자, 입력의 어떤 과정. 첫 번째 과정이 입력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입력되면 인지된 데이터나 정보를 적절한 위치에 저장하고 자, 필요에 따라 꺼내오도록 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정보를 적절히 변형하고 가공한다. 자,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변형하고 가공해서 자, 쓸모있는 어떤 지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 다음 단계는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단계이다라고 했어요. 자, 변형 가공의 과정이 두 번째 단계이고, 자, 변형과 가공의 과정이 있고요. 자, 변형과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자, 어떤 과정에 이른다는 거죠?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분석하고 자, 판단하는 과정이 세 번째 처리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일정한 순서와 기준에 따라 정보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 자, 마지막 단계가 창조의 어떤 단계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존 지식과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정보를 창안해낸다는 거죠. 창조의 단계. 이 창조의 단계가 네 번째 단계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즉 처리, 분석, 판단의 과정을 통해 전혀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 자,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의 단계이다. 자, 이를 정리해서 출력하는 것이 또 마지막 단계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자, 출력. 자, 인풋 있으면 아웃풋 있는 것처럼 아웃풋, 즉 출력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이다라고 5단계에 걸친 과정을 언급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자, 입력의 과정, 첫 번째, 두 번째 변형과 가공의 과정, 자, 세 번째 분석과 판단의 과정, 자, 네 번째 창조의 과정. 자, 창조의 과정 이후에 마지막 인풋 이후에 나오는 출력의 어떤 과정까지 여러분이 흐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보의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과정들이 전개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간의 어떤 정보 처리 과정을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준 부분이고요.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의 첫 영역으로 신경망 이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망 이론에서는 이러한 정보 처리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신경망 이론에서 컴퓨터는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큰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는 거죠. 신경망 이론이. 자, 컴퓨터가 등장해서 비로소 인간의 사고 과정, 뇌 구조와 기능, 그 속에서 이런 생리 현상에 대한 연구가 촉진되었다.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기계 부품, 즉 하드웨어로 구성된 논리회로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언급을 먼저 해줬어요. 그 결과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유연성, 그리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다음 작업을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계와 사람의 지능에 도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두에 신경망 이론의 서두에 컴퓨터의 어떤 등장으로 발전하게 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고요.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자, 신경망 이론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이어지나 볼게요. 자, 학자들은 인간이 지닌 것과 같은 지식을 컴퓨터에 어떻게 넣어주느냐, 인풋 과정이죠. 컴퓨터에 어떻게 넣어주느냐를 고민해 왔어요. 처음에는 인간이 어떤 지식 습득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면, 그대로 어떤 그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 세계의 모든 지식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 두뇌의 신경망을 이용하면 어떤 정보를 기초로 하여 그것을 적시적소에 활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모든 어떤 지식을 다 주입할 수 없다 보니까 자, 인간 두뇌에 작용하는 신경망을 활용해서 기초가 되는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망을 이용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출발한 이론을 우리가 신경망 이론이라고 한다. 자, 인간 두뇌의 어떤 신경망을 컴퓨터의 구조에 적용하는 이론을 신경망 이론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신경망 이론은 워커 맥컬리와 월터 피츠에 의해서 처음 제안되었다라는 학자의 어떤
이름이 제시가 돼 있죠. 자, 워런 맥컬리와 월터 피츠가 처음 제시했고요. 자, 맥컬리와 피츠는 생물학적인 신경망 이론을 단순화해서 논리, 산술, 기호 연산 기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신경망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전기 스위치처럼 온과 오프로 작동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인공신경을 그물말 형태로 연결하면 그것이 사람의 뇌에서 동작하는 간단한 기능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래서 맥컬리와 피치의 어떤 신경망 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단순히 제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신경망 이론을 발판으로 삼아서 미국의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학자가 또 등장하나요? 자, 프랭크 로젠블렛은 자, 사람처럼 시각적으로 사물을 인지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자, 시각적으로 사물을 사람처럼 인지하도록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것이 퍼셉트론이라는 프로그램이네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신경세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퍼셉트론이 각 단위는 여러 가지 입력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것들이 합쳐져 사전에 정해놓은 특정한 한계값을 넘어서면 출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퍼셉트론의 어떤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퍼셉트론은 일단 입력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풋의 과정이 있고요. 자, 이것이 합쳐져서 특정한 한계값을 넘으면 출력이 발생하는 단순한 작동 원리를 제시했어요. 자, 이것은 많은 가지 돌기가 자극받을 때 신경세포가 신경신호를 발산하는 것과 같다. 자, 각각의 단위가 특정 입력 정보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퍼셉트론은 훈련을 통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 자,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을 실제로 구현한 최초의 모델. 자,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인공신경망을 실제로 구현한 최초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하였지만. 자, 그래서 신경망 이론이 적용된 퍼셉트론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자, 본문 두 번째에서 기계학습의 한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줍니다. 자,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신경망 이론과 기계학습의 연동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한계점에 봉착했는지, 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획기적인 인공신경망 모델인 퍼셉트론을 활용한 기계학습이 기술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그것이 대부분의 컴퓨터에 활용되지는 않았다. 자, 바로 퍼셉트론의 한계 때문이었는데 퍼셉트론은 보통의 컴퓨터나 인간이 쉽게 푸는 기본적인 논리 문제조차 제대로 풀지 못했어요. 자, 제대로 풀지 못한 어떤 한계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퍼셉트론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자, 학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최초의 모델이었지만 이런 중요한 어떤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층 퍼셉트론이 제안되었어요. 다층 퍼셉트론이 제안되었다. 자, 이후 다양한 학습 모델이 제안되었고 많은 학자들은 기계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려고 기존 퍼셉트론의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중간층을 삽입하고 중간층의 신경망 층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신경망의 층수를 늘릴수록 기계가 판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오류, 중요한 오류죠. 기계가 판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학습 수행에 지장이 생겼다. 자, 다층 퍼셉트론의 인공신경망을 3층 이상으로 올리면 학습 수행이 어려워졌다라는 한계를 제시했어요. 자, 3층 이상. 자, 3층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학습 수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어서 점차적으로 학습의 오류를 줄여나갔고 기계학습은 1980에서 90년대까지 발전한 후 답보 상태, 즉 제자리 걸음에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퍼셉트론과 다층 퍼셉트론이 어떤 작동 과정을 도식화해서 표로 그림으로 제시를 했어요. 사파로. 그래서 인풋 입력 과정이 있고, 자, 입력층과 출력층이 단순하죠. 자, 단순한 어떤 입력층과 출력층이 있고 그것이 최종 아웃풋, 즉 출력 상황에 이르게 되는 부분을 사파로 제시했고요. 자, 이것을 보완한 것이 다층 퍼셉트론인데 다층 퍼셉트론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무엇을? 이 중간층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중간층을 집어넣었지만 나름대로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자, 본문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어떤 한계점에 봉착한 기계학습을 또 어떻게 보완하고자 했느냐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오네요. 자, 심층학습이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기계학습에 적용된 컴퓨터의 데이터 분류 방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뉜다. 자, 지도학습은 컴퓨터에 먼저 분류 기준을 입력한 후에 컴퓨터에 정보를 가르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은 고양이임이라고 알려주면 컴퓨터는 미래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고양이 사진을 구분한다. 자, 비지도학습. 자, 이건 비지도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분류 기준이 없어요. 분류 기준 없이 정보를 입력합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해요. 자, 인간이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하게 하는 방식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비슷한 군집을 찾아서 데이터를 분류한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기계의 자발적인 어떤 분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사진은 고양이임이라고 배움의 과정 없이 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이군이라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자, 비지도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줍니다. 자, 기계학습은 2006년 캐나다의 제프리 힌턴에 의해서 전기를 맞이했다. 제프리 힌턴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기계학습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거죠. 자, 전기를 맞이했는데 자, 어떤 성과가 있었나 봅시다. 자, 힌턴은 많은 층수의 다층 퍼셉트론도 사전훈련, 즉 연상과정에 여러 층을 둔다. 자, 연상과정에 여러 층을 두어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잘게 조각내어 작은 판단을 내리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존 기계학습의 한계를 극복한 인공신경망, 즉 심층 신뢰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계학습을 심층학습이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죠. 심층학습이라고 하였다.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어요. 자, 힌턴은 다층 구조로 설계하여 깊어진 인공신경망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존의 문제와 관련해서 학습을 위한 데이터들을 비지도학습을 통해 사전 훈련하면 신경망이 깊어져도 학습이 잘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힌턴은 필기체 디지털 이미지를 분류하는 작업에 이 심층 신뢰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1.2%라는 오류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른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오류율이었고 이러한 결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와 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이라는 두 요소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발견이었다. 그래서 사전 훈련을 통해서 오류율을 낮췄다는 거죠. 심층학습의 오류율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층학습은 비지도학습 방법을 사용한 사전 훈련 과정으로 데이터를 손질해 인공신경망 최적화를 수행한다. 특징 추출부터 학습까지 알고리즘에 포함한 것. 자, 심층학습의 첫 번째 특징. 자, 특징 추출부터 학습까지 알고리즘에 포함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심층학습의 첫 번째 특징으로 제시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심층학습은 연산 과정에 여러 층을 두어서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잘게 조각내어 작은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종합해 결과를 내놓는다. 즉 심층학습은 다층 구조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 자, 두 번째 특징. 자, 다층 구조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가 심층학습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다량의 데이터에서 높은 수준의 추상화 모델을 구축한다. 자, 이것이 심층학습의 또 세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심층학습의 특징들을 쭉 열거를 해주고 있죠. 자, 또 심층학습은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인 벡터나 그래프 등을 표현하고 이를 학습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그래서 심층학습이 이러한 연구 내용을 포함한다라고 언급을 해줬고, 자, 얼굴이나 표정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특정 학습 목표에 대해서 심층학습은 학습을 위한 더 나은 표현 방법과 효율적인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심층학습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자, 심층학습의 네 번째 특징,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네 번째 특징을 제시했어요. 자, 마지막 필자가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하나 볼게요. 자,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발달이 불러일으킬 문제, 예컨대 일자리 문제라든가 인공지능 로봇의 인간성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1950년대 대두되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구 방법과 적용을 통해서 발전해 왔지만 그에 따른 어떤 부작용도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학습 활동을 통해서 앞서 배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인공지능의 의미와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고 했어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자, 인공지능의 개념과 목표를 정리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인공지능의 개념은 앞서 지문에 언급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마빈 미스키의 정의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사람이 수행했을 때 지능이 필요한 일을 기계에 수행시키고자 하는 학문과 기술로 정의했었고요. 자, 인공지능의 목표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었죠. 자, 2번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신경망의 발전 과정을 정리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발전 과정은 역시 지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자, 워런 맥컬리와 월터 피츠는 생물학적 신경망 이론을 단순화해서 논리, 산술, 기호연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신경망 이론을 제시했고요. 자, 프랭크 로젠블렛은 인간이 어떤 신경세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인 퍼셉트론을 개발하죠. 개발해서 인공신경망을 실제로 구현하고요. 이후 복잡한 학습을 위해서 신경망의 층수를 늘려가는 방식의 다층 퍼셉트론이 제안됐죠. 자, 제프린턴도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사전훈련을 하면 신경망이 깊어져도 학습이 잘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러한 기계학습을 심층학습이라고 불렀어요. 자, 2번 퍼셉트론이 작동원리와 한계를 알아보자. 일단 작동원리도 지문에 잘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가지돌기가 자극받을 때 신경세포가 신경신호를 발산하는 인간의 신경망처럼 각각의 단위가 여러 가지 입력 정보를 받아들이죠. 각각의 단위가 여러 가지 입력 정보를 받아들여서 특정 한계값을 넘어서면 출력이 발생하도록 기계를 학습시킨다. 한계도 있었죠? 자, 어떤 두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한계는 보통의 컴퓨터나 인간이 쉽게 푸는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 자, 두 번째 한계는 퍼셉트론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폭이 좁았다는 거죠. 이러한 한계들이 제시가 돼 있었어요. 자, 2번 다음을 고려할 때 다층 퍼셉트론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 자, 인간의 뇌 신경망이 10층에서 15층 정도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퍼셉트론의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 신경망 층수에 미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네요. 다층 퍼셉트론은 기계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중간층을 삽입하는 시도를 했어요. 자, 시도를 했는데 중간층의 신경망 층수를 3층 이상 늘릴수록 기계가 판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오류가 발생했던 거죠. 3층 이상 올렸을 때. 자, 판단조차 못했어요. 판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했고요. 자, 그리고 인간의 뇌 신경망이 10층에서 15층 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다층 퍼셉트론의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 신경망을 넘어서기는커녕 자, 그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어떤 문제를 앞으로 해소해야 할 어떤 문제로 본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기계학습의 진화와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 역시 지문에 제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도학습이란 무엇이냐? 지도학습은 자, 컴퓨터에 먼저 분류 기준을 입력한 후에 컴퓨터의 정보를 가르치는 방식의 기계학습. 자,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정보를 미리 입력하지 않죠. 비지도학습은 분류 기준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하죠. 이게 진정한 학습이죠. 기계의 학습이죠.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합니다. 알아서 분류하는 방식의 기계학습이 비지도학습이었어요. 그래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심층학습에서 사전훈련의 효과를 발견한 일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힌터는 많은 층수의 다층 퍼셉트론도 사전훈련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죠. 사전훈련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 이는 기존의 기계학습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고 따라서
사전 훈련이 효과를 발견한 일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기계학습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 사건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4번. 인공지능이 발달과 관련해 모든 별로 이야기를 해보자요. 선생님이 앞서 언급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요새는 거의 모든 자동차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현재 나오고 있는 자동차들은 못해도 반자율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도 이제 탑재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여러 문제점도 있고 사고도 많이 발생해서 안정화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운행을 하고 자동차를 인간은 편리하게 탑승만 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례들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이 한번 공유를 친구들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의견을 한번 나눠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다룰 지문은 케플러 법칙의 발견이라는 손영훈 작가의 설명문 한 편을 더 볼 거예요. 역시 과학기술 지문인데 개념어의 핵심어의 어떤 파악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케플러 법칙의 발견의 머릿말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케플러는 역시 학자죠. 케플러라는 학자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케플러는 화성의 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어요. 화성의 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브라헤가 16년 동안 관측하면서 축적해 놓은 화성 관측 자료를 기초로 해서 브라헤라는 학자가 16년 동안 관측하면서 축적해 놓은 화성 관측 자료를 기초로 해서 행성 궤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브라헤가 사망한 해인 1601년 9월 케플러는 행성의 궤도를 정확히 연구하려면 먼저 지구 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화성과 같은 행성의 운동이 불규칙한 까닭이 지구의 운동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년 뒤 케플러는 화성의 궤도가 원형이 아니라 계란 모양의 타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설을 세우게 되죠. 케플러의 가설. 화성의 운동에 관심을 갖고 행성 궤도를 연구한 케플러에 대해서 머릿말에서 언급을 해줬어요. 보면 첫 번째 보면 모든 행성이 균일한 원형 궤도를 돈다고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케플러는 브라헤의 화성 관측 자료들을 이용해 행성의 궤도가 원형임을 맞추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계산으로 소비를 했대요. 자신의 계산이 브라헤의 관측 자료가 오차가 생겼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어요. 자신의 생각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엄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타원형 궤도를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기존의 어떤 사고를 수정해서 타원형 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타원 궤도를 적용할 경우 단 몇 분의 오차도 없이 케플러의 계산값과 브라헤 관측 자료가 일치했던 것이다.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궤도를 수정했을 때 케플러의 값과 브라헤의 어떤 관측값이 일치함으로써 타원형일 것이라는 어떤 가설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또 언급을 해주냐면 그리하여 1605년 2월 케플러는 모든 행성의 궤도는 모든 행성의 궤도가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이다. 타원형이라는 어떤 위대한 발견을 했다. 라고 케플러 제1법칙에 대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타원형이라는 케플러 제1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태양은 모든 행성이 그리는 타원이 한 초점에 있고 행성의 궤도를 이루는 타원은 모든 한 초점을 공유한다. 모든 한 초점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케플러의 제1법칙이 적용된 부분이죠. 케플러는 당시 학자나 시민들에게 영원한 진리로 인정받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문학을 뒤엎은 위대한 반역자요 영웅으로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문학은 지구가 둥글고 또 그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주변을 달과 태양과 행성과 별이 돈다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거죠. 두 번째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또 언급을 해줘요. 1609년 케플러는 신천문학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부제를 화성의 운동에 대해서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브라헤 가족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3년 동안 책을 출판하지 못했다. 이후 신천문학은 모두 2권으로 출간되었는데 자, 제1권에는 777개의 행성의 위치표와 태양과 달의 운동이 기술되어 있고 제2권에는 1577년에 나타난 해성과 태양의 관계가 기술되어 있다. 브라의 관측 자료와 케플러의 수학적 재능을 최대한 활용한 이 책은 화성의 불규칙한 운동 발견, 화성의 불규칙한 운동을 발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원운동 대신 타원운동, 타원운동을 행성 운동의 어떤 기본 형식으로 채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케플러는 70번 이상의 행성 궤도를 계산하는 고통스러운 노력을 한 뒤에 결론을 내려요. 자, 어떤 결론? 케플러 제1법칙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케플러 제1법칙의 결론을 내리는데 타원 궤도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칙이냐면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한다는 아주 중요한 어떤 법칙을 발견한다는 거죠.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고 타원 궤도를 그립니다. 자, 그림에서도 잘 언급이 되어 있죠. 여기가 초점이고 이 초점을 따라서 행성이 태양 주위를 원형이 아니라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한다는 제1법칙을 발견한 거죠. 케플러 제2법칙을 발견해요. 자, 케플러 제2법칙에서는 자, 무엇을 발견하냐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을 발견해요. 그래서 행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빨리 돌고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빨리 돌고 태양과 멀 때 늦게 돈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 때는 속도가 빠르고 거리가 멀 때 속도가 느려서 면적 속도, 즉 거리 곱하기 속도의 값, 거리 곱하기 속도의 값이 일정하다라는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데 자, 그것이 제2법칙이라는 거예요. 저 거리 곱하기 속도의 값이 일정하다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 A 면적과 즉 태양과 행성 사이 어떤 거리가 가까울 때는 속도가 빠르고 자, 멀 때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동량이 줄죠. 자, 그러면서 A 값과 B 값, 즉 A 면적 값과 B 면적 값이 같아진다는 자, 그런 어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케플러 제2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A 면적과 B 면적이 일치하였다라는 제2 법칙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3법칙도 발견해요. 자, 제3법칙은 조화의 법칙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케플러 제3법칙 자, 케플러 제3법칙은 조화의 법칙인데 각 행성 주기 자, 각 행성 주기의 제곱은 행성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수행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 이르기까지 각 행성 주기의 제곱은 행성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 긴 반지름의 세제곱 여기 있죠. 그래서 행성 주기 제곱, p 제곱, 그러니까 p 제곱 같은 경우가 a 세제곱에 비례하는 어떤 모양새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케플러 제3법칙을 발견하고요. 이러한 케플러의 제3가지 법칙 가운데 제1, 2법칙은 1609년에 내놓은 저서 신천문학에 제3법칙은 10년 뒤인 1619년 그의 최후의 저서인 우주의 조화에 실려있다. 케플러는 이 법칙을 발견한 데 대한 감회를 훗날 이것을 발견한 뒤 내가 느낀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노고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케플러의 친필 원고는 그가 죽은 지 한 세기가 지나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가 구입했고 현재 러시아의 풀코버 천문대에 보관되어 있다. 자, 정리를 해줍니다. 자, 맺은 말에서 케플러가 발표한 3가지 법칙은 매우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주는 아무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은 신의 섭리가 아닌 거죠. 신에 의한 작동이 아니라 단순한 자연법칙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생각은 점차 다른 분야에까지 퍼져나가서 중세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동요시켰다. 특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계 행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상이 부각됨으로써 우주를 보는 인간의 시야가 넓어졌고요. 한편 이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천문 계산에 이용되고 그 결과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연 연구 방법이 큰 변화였다라는 두 번째 케플러 법칙의 의의를 제시했어요.
자, 케플러는 자연을 더없이 조화롭다고 보았고 그 예로 천구의 음악을 내세웠다. 자, 행성들은 서로 지나칠 때 회전 속도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내는데 토성은 베이스, 수성은 소프라노, 화성은 도와 솔, 지구는 미와 파 소리를 낸다고 하며 이 소리가 화음을 이룬다고 했다. 그는 선체의 운동이나 궤도를 나타내는 수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신비한 사상에서부터 나온 조화의 법칙은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끌어냈다. 자,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끌어내는 바탕이 되었다는 세 번째 의의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케플러 법칙의 세 번째 의의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의 두 번째, 세 번째 제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과학기술 지문에 이어서 다른 분야의 어떤 독서 제재를 우리가 어떻게 독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